자, 지역주기의 보완책. 그, 교재 네 가지가 나와 있죠? 몇 가지인지 모르겠네.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역주기의 보완제도들이. 이것들도 물론 개념들을 알고 가야 되겠죠. 예. 첫 번째가 성과주의 지역지구제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성과주의 지역지구제는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배운 내용을 좀 연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수도권이라고 가정해봐요. 수도권인데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안으로 공장이 이전을 해 오려고 가정한다고 가정해보자요. 근데 지금 수도권은 안 그래도 인구가 지금 밀집돼 있죠. 그죠? 인구가 밀집돼 있고 또 상당히 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는데 이 공장 같은 이런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또 수도권으로 진입을 하면 그죠? 인구도 증가하고 환경도 더 파괴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런 공장이나 대학 이런 것들이 수도권 안으로 입시해 올 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진입 자체를 그냥 방지하는 거야.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에서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나갈 때는 굉장히 큰 혜택을 줘요. 공장을 이전하려면 또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짓거나 하면 취득세도 내고 하겠죠. 그죠? 또 팔고 갈 때는 또 양도소득세 내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세금 감면을 해주고 특기를 준단 말이야. 근데 이 수도권 안으로 공장이 들어올 때는 진입을 못하게 규제를 하는 거죠. 세금을 중과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데 이런 제도를 성과주의 지역주의를 한다.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지역의 환경 여건과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에게 총량 규제를 가하는 방식. 이걸 성과주의 지역주의를 한다. 이 말이야. 이 지역의 수용 능력이라든가 또는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죠? 이런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진입을 못하게 처음부터 진입을 방지하는 거죠. 이런 제도를 성과주의 지역주의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재정적 지역지구제 또는 계약 지역지구제라고 하는데 용어가 재정적 지역지구제가 나오니까 이 용어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이 지역을 지금 민간이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죠? 원래 개발을 할 때는 도로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도로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도 도로도 확보하고, 또 이렇게도 도로도 내고, 공원도 하나 조성하고, 그죠? 그리고 또 수도관이나 이런 거 매설을 하면 공동구도 파야 되고 막 그렇잖아, 그지? 근데 이 도로라든가 공원, 공동구 이런 것들을 통틀어 뭐랍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 기반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됩니까? 기반시설을? 시군구에서 설치를 해야지. 요 달수구에 도로 내고 달수구에 공원 조성하고 하는 거는 달수구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원래 기반시설은 시군구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니까 필요한 양만큼 설치를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여기를 이제 공부 시간에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는 거 들어봤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죠. 그럼 이 구역 내에서 이제 민간이 개발할 때는 민간 시행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비용을 설치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도로를 민간 시행자가 확보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민간 시행자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지? 그러니까 소유권은 국가에 기속시키고 자금만 민간 시행자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자금만 부담시켜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에게 기속시키는 제도. 이런 제도를 자금 부담만 시켜서 민간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한다. 그래서 재정적 지역주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계획 단위 개발. 계획된 단위로의 개발. 그래서 플랜드 유니트 디벨롭먼트. 그래서 PUD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외부에서 그죠? 삼성전자가 대구시로 이전해 오고자 한다. 오라 해야 돼, 못 오게 해야 돼. 버선발로 나가서 그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면서 오세요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시설이라는 게 입지하는 순간 뭐 대구시는 그 경제의 부흥기를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엄청난 인원들이 이동해 오면서 소비가 진작될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전에 와야 되는데 이런 대규모의 삼성전자 이런 게 대구시로 이전에 와가지고요. 삼성전자 이전에 온다고 제일 먼저 여기 딱 해가지고 찔끔파에 있어서 공장 하나 크게 하나 지었어. 그죠? 공장만 지어서 됩니까? 이런 게 한번 이전에 오면은 뭐 몇십만 명의 인구가 이동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도 또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학교도 필요하겠죠. 뭐 도로도 확보해야 되겠죠. 그죠? 공원도 한 개 조성해야 되겠죠. 그지?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 이전에 올 때 공장 하나 딱 지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인구가 너무 밀집되고 아파트 또 하나 지어야 되겠다. 또 찔끔파에서 아파트 짓고 그리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또 도로 확보하고 학교 하나 만들고 뭐 이러다 보면은 도시가 균형 있게 오밀조밀하게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지? 아예 이런 시기 이래 올 때 어떻게 도시를 개발하겠다 하고 계획된 단위로 개발하겠다. 질서정연하게 개발하겠다고 개발 계획을 민간이 수립해 온다면 이 지역의 기반 시설이라든가 개발 밀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죠. 환경을 파괴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죠? 균형 있게 도시가 개발될 것 같다. 그러면 개발을 허가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발 자체를 계획된 단위로 해가도록 질서정연하게 도시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걸 계획된 단위로의 개발. 그래서 계획 단위 개발을 하는데요. 민간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민간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은, 개발 밀도나 기반 시설 등을 확인한 후 개발을 허가하는 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이. 이런 제도를 계획 단위 개발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어. 근데 책에 없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상여지역제 또는 보상지역제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용적률 인센티브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책에 없다고 그랬다니까. 이거는 이제 용적률을 기준보다 더 부여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도시가 있는데, 그지? 여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를 개발할 때, 재개발할 때 주로 그죠? 원래 기존에 낙후된 것들을 전부 철거해 버리죠. 철거를 하고 그게 이제 새로운 건축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재개발은 시행 방법에 따라서 재개발을 구분하면요.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재개발 방식은 철거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그지? 그 지역을 싹 밀어가지고 새로운 건물로 대체를 시키죠. 이런 철거 재개발이 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철거를 해갖고 이제 재개발을 할 때 이렇게 기존에 낙후된 건물을 딱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죠. 근데 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 내부에, 그죠? 교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입지를 시킨다면은, 이거는 사회에 이바지 하는 겁니다. 그지? 양로원도 넣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유치원도 넣고, 뭐, 이렇게 해갖고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도 넣고, 뭐, 이렇게 하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입지시킬 때 이 새로운 건축물을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인센티브 주듯이 더 부여해주고 건물을 더 고층화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적률을 인센티브 주듯이 더 부여한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제. 또 용적률을 상여금 주듯이 보상금 주듯이 부여한다. 그래서 상여지역제, 보상지역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분은 이렇게 구성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에 이바지하는 개발을 할 때, 그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 새로운 건축물에 이렇게 문화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입지시키면 사회에 이바지하잖아요. 이런 사회에 기여하는 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기준보다 더 완화시켜준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기준보다 더 부여해준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건물을 더 고층화시켜주도록 배려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용적률 인센티브제 또는 상여지역제. 용적률을 상여금 주듯 보상금 주듯이 더 부여한다. 그래서 상여지역제 또는 보상지역제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없어요 교재에. 유동적 지역지구제. 여기에 대해서 그죠? 용도지역을 지정코제예요. 근데 특성이 보이질 않단 말이에요. 이걸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될지 상업지로 지정해야 될지 공업지로 지정할지 토지의 특성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정을 안 합니다. 지정을 안 하고 잠깐 보류해 두는 거야. 보류해 뒀다가 나중에 이 지역에 주택이 집중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거지로 지정을 하고 공장이 밀집돼서 공장이 계속 조성되면 공업지로 지정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토지의 특성을 반영해서 용도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우선에는 용도지를 지정하지 않고 잠깐 보류해 두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지정을 하지 않고 보류해 준다. 그래서 유동적 지역주의를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지문을 구성할 수 있겠네요. 토지의 특성을 잘 반영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선에는 그죠? 토지의 특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잠깐 보류해 두었다가 특성이 나타났을 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죠. 이런 제도를 유동적 지역주의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개발권 양도 제도 하는 게 있어요. 개발권 양도 제도. 영어로는 TDR이라는데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TDR이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개발론에 가면 408쪽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개발권 양도제도는 미국에서 역사적 유물을 보호하거나 자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 수단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토지 이용을 규제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커지죠. 그 손실을 개발권을 양도하도록 허용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용도지역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개발제한 구역 이렇게 해서 보존구역으로 지정해버리면 토지 소유자는 손실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 손실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개발권을 양도하도록 허용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용도지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나타나는 폐단을 어느 정도 보완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죠. 지역주의 보완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뭐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지역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들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시험에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이 성과주의 지역주의자, 계획단위 개발, 재정지역제, 상여지역제 요 4개 정도까지는 거죠. 뭐 다 알면 이거는 나중에 독립적으로 알아야 되고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제도고요. 개발권 양도제도는 나중에 가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4월에 가서는 제가 매우 강조를 할 건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그냥 이런 그 지역주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 이제 기억을 해두고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토지정책은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죠. 바로 부유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토지정책이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근데 지역주의에서 나오는 게 부유효과를 제거해야 하는 대표적인 토지정책이다. 그게 그냥 다고요. 그 외에는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일종 주거지역도 1종이 있고 2종도 있고 뭐 그죠? 또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전용 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고 막 그렇죠? 용도지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용도지구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다른 거죠. 그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양호한인지 편리한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개론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배운 내용이 개론 시험 문제로 등장하니까 이제 제가 그걸 그렇다고 용도지역 지구를 갖다가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에 그 국토기획부에서 국토기획부만큼 중요한 법이 없잖아요. 30%가 출제되는 건데 공부에서 그지? 12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뚫고 있어야 되겠죠. 국토기획법은. 그냥 국토기획법 한 개만 제대로 좀 여러분이 확실하게 잡을 수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 국토기획부에서 파생된 법이기 때문에요. 도시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다 파생법이잖아요. 국토에 대해서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법을 조율하고 있는 게 국토계획법이죠. 그죠? 그러면 국토 공간에서 땅이 있으면 그 땅에 대해서 어떤 법을 규제해 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이용해라. 그럼 토지 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야? 건축행위죠. 그죠? 거기에 관계되는 법들이 다 파생법으로 나온 거야. 토지와 관계되는 법들이 뭡니까?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지법은 토지와 관계되는 법이고, 그죠? 건물과 관계되는 법은 건축법하고 주택법이지. 그렇잖아요.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짓고 관리해라.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라. 거기에 관계되는 법을 조율하고 있는 게 국토계획법이에요. 법의 근간이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을 여러분이 모르면 다른 법도 그 파생법들도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야. 체계부터 딱 잡아가지고 국토계획법만 제대로 정리하면 공법도 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법 시간에 국계법 한다 그러면 그죠? 그냥 연리제고 와가지고 예습, 복습 다 하고요. 그리고 깨뚫고 있을 정도로 국토계획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게 공법을 그 12문제니까 30점이 국토계획법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 거는 답이 없다 이 말이죠. 그지? 토지 정책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고요. 그 외에 이제 정책들이 또 뒤에 넘기면 그지? 자, 여러 가지가 있지 지금. 공영개발,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든가 부동산 실명제라든가 공시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지? 뒤에 넘겨보니까 상당히 많죠. 그게 공영개발하는 거는 이제 토지는 민간이 개발할 수도 있고 정부가 개발할 수도 있죠. 공공기관에 한 개발을 공영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개 알아야 될 거. 공영개발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토지 공개념이 나왔나? 그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잖아. 그죠?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는데 그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으니까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코자 하거든. 그러니까 개인의 사익은 중시될 수 있는데 공익도 사익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이용하는데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제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법으로明문화시키 가지고죠. 개인의 토지가 공적 목적으로도 활용토록 하자는 것, 이걸 공개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근거가 우리 그 헌법에는 그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헌법 2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내 토지라도 재산권을 행사하고 사용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민법 211조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어떻게 규정해놓고 있습니까? 민법 211조가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 민법 212조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소유권이 미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법의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활용토록 하자는 것, 이걸 바로 공개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토지 공개념 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토지는 양이 한정되어 있고 생산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어떤 특성? 부정성. 그래서 부정성이 토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 근거가 된다. 우리 다 하고 왔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쭉 읽으면서 정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토지 정책 중에 개발이익 환수제도 하는 게 있죠. 그죠?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야. 갑, 을, 병이. 그지? 근데 이 주변을 정부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요 일대를 그죠? 정부가 병을 지어서 개발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토지의 지가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만약에 1년에 지가가 상승한다면 한 3% 정도 선에서 상승하는데 이 주변은 그죠? 한 40% 정도, 50%막 지가가 상승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상 지가 상승률을 초과해서 지가 상승 이익을 본 거죠. 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 그게 바로 개발이익 환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는 법도 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하는 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 갑니다. 어떻게 환수하느냐? 여기를 개발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비용의 일부를 이 인근지역 소유자들이 부담해라. 그게 바로 개발 부담금이라는 거예요. 개발 부담금.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갖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도 하고요. 또 조시를 부과하기도 하죠. 세금을 부과해서 환수하기도 하는데 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이익이 1억이잖아요. 그 1억 같으면 그 중에 25%는 2,500만 원을 법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명문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걸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하는 거야. 정부의 개발로 인해 인근지역 소유자가 획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 이익, 이걸 개발이익이라 하거든요. 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제도, 이게 개발이익 환수제도. 넘겨.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 제도 하는 거 배웠죠?
지가 공시, 그지? 토지의 가격도 공시하고 표준지 공시가나 개별 공시가 또 주택 가격도 단독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에서 가격을 공시하지 않습니까? 가격 공시를 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을 도모하고요. 투기도 예방하고 적정 선에서 지가라든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게 바로 공시가 제도죠. 그리고 또 실명제 아까 그게 95년도인가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만든 거니까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라. 그게 이제 실명법이죠. 그리고 실권리자 명의가 아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권리를 한다. 그런 게 이제 명의신탁 아닙니까? 그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는 제도죠. 그지? 명의신탁은. 그게 이제 실명제인데. 이런 제도는 이제 토지정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토지정책이 그 외에도 상당히 많겠죠. 토지선매제도, 또 토지거래 허가제도, 그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든가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들은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도 법 이론이 70%가 나오고 실무가 30% 나오죠. 중개 실무가, 그죠? 중개사법은 그 중개법 내용이 28문제고 실무가 12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개 실무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뭐냐? 분묘 기지권, 그죠? 그다음에 그 매수 청구 제도라든가, 그지? 그다음에 경매 공매를 구분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 전부 이런 것들이 다 중개사 실무에서 각각 한 문제씩 다 나오는 영역들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중개법에서 배워야 되고, 또 등기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여러 다른 부에서 다 배워가지고 지식을 축적해야 되는 거지. 일일이 제가 한 경기에 다른 과목하고 관계된 내용을 한 경기에 다 설명을 못한다 이 말이야. 예?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는 유일한 게 기출문제 해설할 때,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설할 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한 개 더 우리가 첨가해야 될 게 뭐냐? 토지은행제도입니다. 토지은행제도. 246조인가 하면 토지은행제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토지은행제도는 상당히 많은데 집중적으로 시험에 내고 있는 거는 지역지구제하고 토지은행제도예요. 우리 개론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토지은행제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토지은행제, 토지비축제도라고 하는데, 그지? 정부가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비축한다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대구시가 있으면 도심부는 이미 개발이 다 끝나 있거든요. 개발이 다 끝났는데 외곽지역은 아직 개발이 안 된 미개발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외곽의 미개발 토지를 그냥 방치하면은 민간인 집에서 여기 찔끔 파헤쳐버리고 저기 찔끔 파헤쳐가지고 난개발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정부가 외곽 지역의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을 하는 거야. 정부가 이 외곽 지역의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해서 비축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미리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비축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외곽 지역에 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뭐 공단을 조성하거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어마어마한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때 이제 정부가 비축한 토지를 민간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리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했다가 민간에게 방출시킨다. 그래서 토지를 미리 비축하니까 토지 비축제, 토지 은행제도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행되면서 좋은 점은 많죠. 정부가 미리 토지를 매입해두면 민간이 집에서 파헤치지 않으니까 첫째 난개발이 방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리고 정부가 비축하고 있으니까 민간이 막 사들이고 사고 팔고 하면은 투기도 발생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예방이 되고 지가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곽지역에 토지가 필요할 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적기에 싼 값으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좋은 점이 많겠지만 이 토지은행제도는 장점 안 나와요. 단점이 시험 문제야. 단점이. 자, 첫째는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려면 엄청난 매입비가 필요하겠죠.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재정부담이 수반된다는 거다.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소요된다.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할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 조달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비용을 조달하기가 어렵겠죠. 재원 조달이 어렵고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관리가 어려워요. 2000년도에 사가지고 개발을 2010년도에 한다면 10년간은 정부가 보유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국공유지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관리의 애로점이.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지가가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대량으로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지가 상승을 유발해서 투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이제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고 재원 조달이 어렵다. 두 번째는 관리의 애로점. 이게 제일 큰 단점이 실제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로 시험에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는 2009년 이후에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LH 요즘 문제 터져갖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죠? 이 LH에서 토지를 이렇게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축을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LH에서 매입했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나중에 뭐 공단이 조성되거나 뭐가 있거나 개발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 그 정보를, 고급 정보를 그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활용해갖고 저거가 먼저 일반인보다 토지를 매입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 그죠? 능지처참을 해야지 이놈들을 진짜, 그죠? 그죠? 우리는 그럼 젠장 빵 한 개 훔쳤다고 교도소 6개월 갔다 오고 뭐 이러는데, 그지? 이놈들은 빵 한 개 훔친 거가 국가의 재산을 훔쳐간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교도소에 평생을 쓰게 만들어야지. 나쁜 놈들, 그지? LH 직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욕먹어도 쌉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자기 그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죠? 폭리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폭리 행위, 그거 당연히 법으로 단죄를 받아야죠.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지? 이 이제 토지 은행제도 하고 지역지구제가 외부 효과에서 발생된 거니까 외부 효과까지 해가지고 토지 정책은 거의 한 개 아니면 두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 포인트가 그렇고 오늘 주택 정책까지를 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안 되네. 주택 정책부터는, 그죠?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해야 되겠는데 오늘 주택 정책에서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두 문제는 오늘 못 알려주고 임대료 규제 정책하고 공공주택 정책 두 문제를 내놨는데 그건 못 알려주고 토지 정책까지 오늘 지금 우리 3시간 수업 안 돼서 오늘 시험 문제 6문제가 나와 있어. 주택 정책 두 문제는 지금 못했고 그런데 그 듬듬하게 모의고사를 한 게 그냥 뭐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모의고사 쓴다니까 또 아는 사람 여러 명 있네. 그죠? 참네. 누가 하는지 바로 쳐다보면 압니다.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 사람들이. 어째 이러냐? 연락해갖고 야간만이라도 가서 수업 듣고 모의고사 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았죠? 그래야지. 그 시험 친다고 안 오고 그 시험장에나 가겠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시험 치기 전 되면, 그죠? 10월 30일이 시험인데 10월 정도 되면 내 실력이 향상돼가지고 모든 걸 다 알 것 같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지는 않고 이제 실력이 향상됐겠지. 근데 불안한 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시험에 임박할수록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알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국 수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국 수석하는 사람도 모든 걸 다 알고 수석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 5개 지문 중에 2개, 3개 정도는 확실히 답이 안 하는 걸 알거든. 그럼 2, 3개에서 또 답을 골라내겠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옳은 답을 고르는 거고요.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은 틀린 답을 찍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 혼자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혼자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55점까지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혼자 공부를 하면. 근데 55점에서 60점은 5점 차이인데 있잖아요. 그 5점의 100을 뛰어넘는 거는 학원밖에 없습니다. 내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 60점을 획득한다는 거는요. 정말 오랜 시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5점의 100을 뛰어넘기가 정말 어려워요. 혼자 공부하면 누구나 55점까지 가. 근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그 100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늘 그 언저리에 있는 거야. 그걸 타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60점인데, 그지? 근데 그 방법이 학원을 선택하고 학원에서 하는 대로 따라오고 모의고사도 많이 쳐야 돼요. 모의고사를 많이 쳐야 문제의 유형을 체득하는 겁니다.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디에 답을 요구하는 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가야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이제 기출문제 정보. 5월까지는 기출문제를 꼭 정보를 하셔야 돼요. 2차는 6월까지. 1차, 2차를 6월 말까지 기출문제를 먼저 정보를 해야 예상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기출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예상문제를 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론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출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유형들을 터득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모의고사도 치고요. 문제풀이 단계도 그쪽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역수 문제를 내주는 거야. 오역수 문제. 여러분들이 받는 오역수 문제 한 개 한 개 그 지문이, 그죠? 우리 시험에
지문 한 개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어이? 그 지문을 많이 하긴 지금 시험에 대비책을 세운 게 별거 없어요. OX 문제 지금까지 나온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거 쫙 모아가지고 3번 읽어본 사람은 오늘 80 이상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다 지문으로 나옵니다. 뭐가 지문으로 나옵니까? 시험 지문이라는 게. 안 그래, 그죠? 그런 이제 유행들을 터득하는 거니까, 적응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온 사람 없다. 뭐, 의대 등록한 사람도 아닌데, 뭐 처음 왔어. 좀 늦게 등록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있잖아요. 그 배운 걸 덤덤하게 그냥 아는 만큼 쳐보고, 안 배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알고 시험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안 배운 거는 상식에 준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그 풀어보고, 자, 그 시험 다 치신 분은 다른 사람이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니까 조용히 가만을 싸가지고 나오고, 그죠? 답안지를 저한테 제출하시고, 밖에 나가면서 해설 한 장씩 받아가고 가요. 그래가지고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시험지하고 해설을 놓고 오늘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틀려도 상관없는데 해설을 봐가면서 이 문제를 자기가 소화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 문제가 또 나온다. 안 틀리게 만드시라 이 말입니다. 이 모의고사는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친 뒤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2분만 쉬었다가 질 테니까 가방 다 싸시고요. 오늘은 첫 시험이니까 오픈북 하셔도 돼요. 책 찾아가면서 문제 풀어요.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서버도 내놓고 찾아가면서 치라니까. 근데 찾아가면서 치다 보면 5문제 풀면 50분 다 갑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도 제대로 찾는 거지. 실력 없는 사람 찾지도 못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 오픈부터 하고 뭐 원하시는 대로 하고 오늘 끝나고 나면 42.5점 받는 분은 다음 주에 시전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17개 받는 분 다음 주에 시전할게요. 시험 칠 준비를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시험 칠게요. 치고 가세요.